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조금 연결되는 내용도 있고, 회원분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오랜만에 좀 한참 조정받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면서 우리 지수를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인데요. 조정받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고, 전고점에 대한 어떠한 좀 부담도 분명히 좀 있는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이런 구간을 오늘 좀 강하게, 어떤 상승이 나오면서 아직 전고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돌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이런 것 같고요. 아마 뭐 환율의 어떤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 종목들을 좀 더 무겁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일단 지금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분명히 경기에 대한, 지금 보는 화면은 S&P 500 주간 차트인데요. 분명 경기에 대한 어떠한 우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지수는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갈까? 왜 이렇게 강세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지수를 좀 더 믿고, 이게 지수가 더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바뀌면 뉴스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약간 의구심 중에 하나가 요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연준이 자산 확대라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표로서, 그 자료로서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연준 자산이 8월 말부터 해가지고 다시 확대되는 이런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문스러운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다 좋고, 이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좋은 건 좋은 건데, 계속 설명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분명히 연준의 어떤 자산을 확대하는 것과, 흔히 양적 완화라고 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겠죠. 뭐냐면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 목적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죠. 장기 국채,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연준에서는 분명히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해요. 하고 근데 어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건가? 뭐지? 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요. 근데 이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규모가 크단 말이죠.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규모가. 뭐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는 것은 단기 국채의 중심인데요. 이달에 한 600억 달러 매입이 진행될 것이고, 이후 점차 감소될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근데 이것을 단순화해가지고 월별로 과거의 어떤 양적 완화와 좀 매입 규모를 좀 비교해 보면
너무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양적 완화가 있었던 1차 양적 완화일 때는 2008년도였습니다. 2008년도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적 완화가 있었을 때는 유럽 재정 위기였었거든요. 유럽발 재정 위기,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 혹은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상당히 무서웠었고, 이때 규모가 한 800에서 1100억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월 평균으로 자산을 매입을 그 정도로 했죠. 근데 현재는 경기 침체라고는 좀 보기 애매한 부분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위기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큰 규모를, 과거에 비해서 꽤 큰 규모를 한다라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22 역시도 한 11월부터 아마 200억, 월 2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나 큰 어떤 이러한 규모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지수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래,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뭐 우려인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연준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엄청나게 큰 무언가가 온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모르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한 어떠한 뉴스가 있는 것인가, 혹은 어떠한 정말 안 좋은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불안한 무언가도 있죠. 근데 일단은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자산을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뭐 양적 완화, 뭐 이게 뭐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은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 가격에는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흥국에도 가장 체크해야 되는 것은 달러 강세 국면이 진정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 인덱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2018년도 이후에 연준이 자산을 이제 자산 매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기관들의 초과지급 준비금이 축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연준의 단기 채권 매입은 유동성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어떤 초과지급 준비금의 어떤 감소 현상도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좀 누그러지는 약세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뭐 너무 좋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도 보면 연준 자산을 확대하는 구간의 그 국면에서는 신용 위험이 축소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유동성의 문제지만 길게 보면 경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단기적으로 차입하는 여건이 경기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유동성이 이렇게 막 풀려도 그 개선되는 효과가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단기 유동성이 늘어나고, 근데 늘어나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일단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신용 위험을 완화하는 이런 측면들은 확실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경기가 좀 위험하냐 뭐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 것 중에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준 자산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단기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 우리가
뭐 한때 뭐 몇 달 전에 많이 나왔던 뉴스가 장단기 금리 차가 탁 그 축소되는 것에 대한 거. 이거가 상당히 시장에서 어떤 공포감을 좀 줬잖아요. 근데 일단 이번에 자산 매입은 단기채 중심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안정되고 그 경기에 미치는 어떤 중장기적인 신호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신호로 인식되는 어떤 장단기 금리 차이가 다시 이게 축 오므러들었던 게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이에 연동되는 미국 은행 혹은 뭐 금융주 주가의 긍정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S&P 500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지금 상당히 어떤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S&P 500이 3,000포인트를 어제 다시 돌파했거든요. 지금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팍 터지기 일보 직전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일단 좀 봐야겠죠. 일단 좀 보고 아무튼 시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떠냐? 왜 우리 시장은 지금 이게 그어볼까요? S&P 500이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요 정도로 올라올 동안에 우리 시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은 뭐 요 정도인 것이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뭐가 이렇게 차이를 많이 만들었는가?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럼 이것이 이 축소가 이 벌어졌던 것이 저는 이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우리 지수가 안 좋았던 이유는 실적이었다라고 봐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EPS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대한민국이 중요 나라들 중에서 마이너스 38%의 증가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지수가 힘들었던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미국과 우리가 조금 괴리가 좀 축소되려면 2020년도에는 EPS 증가율 전망치가 바뀐다면 분명히 뭐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EPS 증가율 전망치를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2019년도에는 꼴등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EPS가 플러스 27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EPS 증가율 전망치가. 저는 이것이 저는 우리 지수를 이끌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원래 최근에 한 2300 뭐 이 언저리까지는 뭐 우리 지수가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최근에 나오는 어떤 좀 좋은 분위기들을 해서 회사 나름대로는 그래도 코스피 밴드를 정해보잖아요. 이게 맞건 틀리건 항상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저희는 2400 정도, 그러니까 2350에서 2400까지 코스피 밴드를 좀 다시 높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신호들에 의해서. 뭐 꼭 그것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인 거지, 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논리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년 정도의 미국과 한국의 연간 누적 수익률 추이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쫙 멋지게 갔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한국이 이 위에 있었어요. 미국보다.
근데 요 어떤 기점을 통해서 기점부터 미국이 한국을 추월했고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 추했고 한국은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구간이 좀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을까, 아무튼 갭이 좀 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2020년도에 EPS 증가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되고 하면 괜찮은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수를 보면 요렇게 좀 설정했어요. 이제는 이게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여기 언더까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2300 정도, 요 언저리네요. 예. 요 언저리 2300 정도까지는 시장이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높여서 요 언저리까지 2350에서 2400 요 언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스피의 코덱스 레버리지로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로 보면 요 언저리겠죠. 요 윗단까지 또 좀 보고 있다라는, 지금 12,000원대니까 한 15,000원 정도 이상까지도 좀 보는 이런 입장이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최소한 14,000원에서 한 요 언저리 18,000원까지를 좀 보는데, 여기까지가 맥스이지 않을까, 만약에 가준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코스닥 레버리지 150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두 번의 매수로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화이팅 해보자 뭐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좀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변동성은 있겠죠.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원분이 그 대보 마그네틱이 무상증자 관련한 어떠한 이슈가, 무상증자요,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호재냐 뭐 이렇게 악재냐 라는 어떤 측면에서 좀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고민이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정말 그 대차제 대표를 펴놓고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할까 하다 보니 진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본질은 이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실적이고 어떤 전망이고 하는 것이지, 이 증자, 무상이든 유상이든 이 증자로 인해서 이 기업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어떤 무상 증자를 좀 이야기해 보려다가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대보 마그네틱은 유동성의 어떤 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주식 수가 많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뭔가 선입견을 만드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대보 마그네틱 회사를 바라보고 증자든 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상당히 변동이 좀 있었잖아요. 무상 증자가 호재냐 악재냐, 이거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크게 뭔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야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무언가를 이 회사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회원분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최근에 이렇게 두 번에 이제 매입을 했고, 저희의 어떤 1차적인 가격을 한 14,000원 정도까지를 봅니다. 그때까지 변동이 있겠지만 좀 가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레버리지는 세금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좀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건 역시도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적금이 있잖아요. 예적금도 세금을 냅니다. 그죠? 예적금도 세금을 내고요. 그죠? 모든 것은 세금이 다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ETF를 비교하려면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 이 두 개를 뭐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세금을 뭐 안 내겠죠.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것은 얘는 세금을 내겠죠. 그럼 얘가 안 좋은 건가? 이건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 세금도 안 냈고 뭔가 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얘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러니까 중장 아주 긴 호흡으로 가는 건 좀 부적합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뭐 한 6개월 1년 정도는 괜찮은 어떤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세금을 내는 어떤 불안함 그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얘보다는 수익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 이면에는 리스크도 많을 것이고, 그죠? 수익이 많은 대신에 리스크도 많을 것이고, 얘는 세금은 안 내지만 얘보다 수익은 적을 것이고, 대신에 리스크도 적을 것이고, 이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회원분들 중에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이제 연말에 또 세금 문제가 또 있잖아요. 대주주 관련한 문제. 근데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딱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고 세금을 엄청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산을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엄청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세금 신경을 안 쓰고요. 세금은 그냥 내버립니다. 그거 한번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큰 자산이지만 그래도 와, 이거 정말 너무 크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1억 미만 그러니까 5천 미만 이런 분들은 수수료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억에서 한 10억 미만,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분들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그 이상 더 큰 자산을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전혀 세금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여쭤봤었습니다. 뭐 이쪽 세금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떻게 좀 해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다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내는 게 편하다, 마음 편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뭐 세금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거를 이제 여쭤보시는데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주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아예. 그래서 저도 이쪽에는 딱히, 근데 다만 아주 긴 호흡으로 한 5년, 10년씩 적립식으로 할 거면 그냥 코덱스 200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 보면은 200이 있고 레버리지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그냥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길게 가는 거는 이게 낫다라고 보고요. 뭐 6개월, 1년 뭐 요 정도라면 레버리지도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이거 피해 다니는 순간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성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러운데요. 근데 솔직한 내용입니다. 뭐 사실은 ETF에 대한 세금 관련한 내용들도 좀 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무상증자 역시도
증자가 무상으로 주식수를 늘려주는 것이 회사 가치를 변하게 하는 것은 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본질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뭐 좀 계속 좀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으면 좋겠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변동성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변동성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 종목에 대한 것을 지금 상황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애매한 상황이 많아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섞여 있고 왜 올라가는지 모를 이유에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좀 애매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시장이 아직도 이 약세 시장을 벗어났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히 약세 시장을 벗어났다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도주들이 눈에 띌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주도주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지금 시장이 방향성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